안녕하세요. 앵커의 책방 신일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기억력을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죠. 요즘은 청년들 중에도 건망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어떤 일들은 또렷하게 기억하면서 다른 일들은 까맣게 잊어버리는 선택적 기억에 대한 의문도 품게 됩니다. 오늘은 인간의 기억에 대한 이런저런 궁금증을 풀어드리려고 차이나는 클래스 책 의학 과학편에 수록된 강봉균 서울대 교수의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는가 속의 주요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기억의 종류가 다르고 기억의 능력이 다른 이유는 뭘까요? 각자의 개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게 다르기 마련인데 그 차이가 뇌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람의 뇌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우리는 매일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런 정보가 학습을 통해 뇌에 입력되는 과정을 배운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배운 정보들이 뇌에 저장된 형태,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필요할 때 적절히 꺼낼 수 있는 과정을 기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기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각각 서술 기억과 비서술 기억이라고 부릅니다. 우선 서술 기억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기억입니다. 이 기억은 한 번만 보고도 기억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쉽게 잊혀지고 왜곡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어요. 같은 영화를 보고도 사람마다 서로 얘기하는 게 다를 때가 있죠. 그게 바로 서술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비서술 기억은 몸에 밴 기억, 즉 습관이나 운동 기술 같은 걸 말하죠. 많은 훈련과 반복 작업에 의해서 어렵게 얻어질 수 있는 기억을 말합니다. 자전거나 수영을 한 번 배우면 평생 써먹을 수 있잖아요. 처음에 배울 땐 어렵지만 한 번 익혀두면 영원히 기억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서술 기억은 뇌가 아니라 근육이 기억하는 게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몸이나 근육에 기억이 저장되진 않습니다. 근육을 움직이는 게 운동신경이잖아요. 운동신경을 조종하는 조직은 뇌에 있고요. 따라서 운동과 관련된 기억 역시 근육이 아니라 뇌 회로에 저장되는 겁니다. 이 뇌의 작동 원리를 살펴보면 컴퓨터와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눈이나 귀와 같은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오면 뇌의 신피질로 그 정보가 전달됩니다. 신피질은 뇌의 겉부분을 둘러싸고 있는데 대뇌피질의 90%를 차지합니다. 특히 인간과 같은 고등동물의 경우 이 신피질이 많이 발달돼 있어요. 신피질 영역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뉩니다. 후두엽은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영역으로 이곳에 시각 중추가 있습니다. 눈이 멀쩡해도 만약 후두엽에 손상이 있다면 볼 수가 없는 거죠. 이외에 청각과 후각을 담당하는 측두엽, 신체 감각과 공간에 대한 정보를 담당하는 두정엽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두엽이란 매우 중요한 영역이 있는데 이 전두엽이 뇌 전체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전두엽은 연합된 정보들을 총괄해서 담당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컨대 커피를 마신다면 시각 정보인 커피와 찻잔의 색, 미각 정보인 커피의 맛, 후각 정보인 커피의 향기, 촉각 정보인 커피의 뜨거운 정도, 청각 정보라고 할 수 있는 커피를 마시며 나눈 대화까지 다양한 정보가 관련돼 있잖아요. 이 모든 정보들이 연합돼야만 그 장면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데 그걸 전두엽이 담당하는 겁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눈과 귀 같은 감각기관을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온 정보는 신피질로 넘어가고 여기서 다시 뇌의 특정한 장소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 장소를 발견하게 된 계기를 마련해준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헨리 몰레이슨이라는 분입니다. 헨리 몰레이슨은 우리 인류에게 기억의 비밀을 푸는 열쇠를 가져다 주었어요. 1950년대 초 당시 9살이던 헨리는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해서 머리를 다쳤습니다. 이후 간질 증상, 즉 뇌전증 현상이 매우 심해졌는데요.
다행히 치료를 받고 발작 증세는 호전됐습니다만 다른 문제가 예기치 않게 발생했어요. 바로 기억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양상이 매우 특이했어요. 가족이나 오래전 일들은 기억하면서 매일 만나는 의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식사를 마치고 30분 후에 다시 식사를 하라고 권하면 마치 처음 먹는 것처럼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유머 감각이나 지능은 예전과 마찬가지인데 처음 배우는 것들은 오래 기억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헨리 몰레이슨을 수술했던 의사가 뇌의 특정 부위를 제거했기 때문인데요. 그 부위는 이른바 해마라고 불리는 조직을 포함한 내측두엽이었습니다. 당시엔 뇌전증 환자는 물론 성격이 매우 포악하거나 다른 종류의 성격 장애를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뇌절제 수술을 많이 시행했었는데요. 헨리 몰레이슨을 통해 뇌의 해마가 새로운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전환시켜주는 기능을 한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이 헨리 몰레이슨의 수술을 집도했던 윌리엄 스코빌 의사는 이후에 굉장히 자책을 했다고 해요. 발작 증세를 치료한 건 의학적으로 성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기억이 손상됐으니 집도의로서 책임감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이 기억이 손상되는 과정을 자세히 분석해서 다른 의사들에게 경각심을 주게 했습니다. 헨리 몰레이슨의 얘기를 좀 더 해보면 그는 수술 이후에 탁구를 배웠는데 실력이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아마 수술 이전에 운동 감각이 좋았던 사람인 모양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탁구를 배워놓고도 자신이 어디서 탁구를 배웠는지, 누가 가르쳐줬는지에 대해 전혀 기억하질 못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선천적으로 운동 감각이 좋아서 탁구를 잘 치나 보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실이나 경험, 에피소드 등은 해마에서 관장하거든요. 반면 운동의 기술이나 춤 동작의 순서 같은 비서술 기억은 손해와 기저핵에서 담당합니다. 좀 더 몸을 매끄럽게 움직일 수 있는 운동기술과 관련된 장기 기억은 기저핵과 손뇌에 저장되는 겁니다. 헨리 몰레이슨이 탁구를 쉽게 익힐 수 있었던 건 비록 수술로 해마는 없어졌지만 기저핵과 손뇌가 남아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의 기억에서 해마가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심피치를 거쳐 해마로 들어온 정보들이 며칠, 몇 달을 넘어 평생 저장되기 위해선 다시 해마에서 심피질로 넘어가 분산 저장돼야 합니다. 왜냐고요?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모두 저장한다면 우리 뇌가 지나치게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해마가 필요한 정보는 심피질로 보내고 필요 없는 정보는 지워버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요컨대 뇌에서 해마는 어떤 정보가 저장해둘 만큼 중요한지를 확인하고 한번 걸러주는 기관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해마는 무슨 기준으로 중요도를 판단할까요? 우선 생존 본능이 굉장히 큽니다. 목숨이 달린 정보는 반드시 기억해야겠죠. 이 먹거리에 대한 정보도 마찬가지고요. 사고나 위험과 관련된 정보들도 꼭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생명체는 항상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전달해야 되는 숙명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식과 관련된 정보들은 한 번만 경험해도 뇌에 잘 저장됩니다. 해마와 신피질은 이 과정에서 상호 소통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전기 신호를 통해서 이게 정말 중요한 정보인지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지 확인합니다. 전기 신호를 주고받는다고 하니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뉴런이라고 불리는 뇌의 신경세포가 있고요. 이들 쇠포와 세포를 연결하는 구조물을 시냅스라고 부릅니다. 시냅스에 의해서 뉴런이라는 신경세포들이 연결되며 회로가 만들어지고 이 회로를 통해서 신호가 전달되는 겁니다. 그 결과로 사람은 기억을 할 수 있는 거죠. 기억이 잘 된다는 건 두 뉴런 사이의 신호가 시냅스를 통해서 더 많이 전달된다는 뜻입니다. 시냅스가 약화되면
기억이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흔히 술을 많이 마시면 필름이 끊긴다고 하죠. 알코올에 포함된 에탄올이라는 화학 성분에 의해서 신경세포가 영향을 받게 되고 회로를 통해 전기가 전달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헨리 몰레이슨의 사례를 다시 생각해 보죠. 그분은 해마가 없었기 때문에 이 똑같은 사람을 몇 분 뒤에 다시 만나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술을 마시고 나서 블랙아웃이 되면 다음 날 그 전날에 있었던 일을 기억 못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기억을 하려면 일단 정보가 해마로 가야 되는데 이 해마가 알코올 성분에 취약하다 보니 그 기능이 저하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음한 뒤에 블랙아웃도 문제지만 누군가 머리를 때리거나 벽에 머리를 부딪히는 물리적 충격의 위험성도 간과해선 안 됩니다. 사람의 뇌 속엔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1000억 개 정도 들어있습니다. 아주 작은 공간에 엄청나게 많은 세포가 들어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격한 운동을 할 때나 자전거를 탈 때 헬멧을 써서 뇌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뇌는 천연 헬멧의 구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뇌는 두개골 속에 안전하게 자리하고 있고 또 뇌 안에는 뇌실이라는 게 있는데 그 속이 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완충작용을 하는 스펀지와 같은 구조가 두개골과 뇌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따라서 웬만한 충격에는 뇌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지만 그래도 과도한 충격을 받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뉴런 사이의 신호가 시냅스를 통해 원활히 전달돼야 기억이 잘 난다고 했는데요. 그럼 애초에 뉴런과 시냅스는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이 같은 배선 구조는 유아기 때 스스로 만들어집니다. 유전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후천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하죠. 예를 들어 엄마와의 접촉, 햇빛이나 땅, 물에 대한 감각이 자신도 모르게 학습 과정을 통해서 익혀지게 되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기본적인 뇌의 회로망을 형성하는 것이죠. 출생 이후 연결이 가장 활발해지는 시기는 아기가 1개월에서 6개월이 됐을 때입니다. 이때 뉴런들과 짝을 맺고 시냅스를 만들기 위해서 돌기들이 많아집니다. 태어난 지 2년이 지나면 신경회로들이 굉장히 왕성해집니다. 아기의 뇌가 발달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이 태어나자마자 빛을 보고 사물을 인식하면서부터 신경회로 배선이 완성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언어 능력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다양한 어휘를 습득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과정은 몇 년에 걸쳐서 천천히 일어나죠. 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인지 기능들이 발달하기 위해선 이 특정한 기간에 맞춰서 적절한 정보가 주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기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좋은 환경이란 단순히 물질적으로 풍부하다는 걸 의미하진 않습니다. 뇌가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환경을 말하죠. 다양한 감각을 자극시킬 수 있는 환경, 정서적으로 안정화된 환경에서 이 뇌의 발달이 좋아지고 해마의 발달이 더 나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한편 사람에 따라 아주 어린 시절, 예컨대 신생아 때를 기억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죠. 학교에서는 이를 유아 기억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유아 기억의 존재 여부에 대해선 논란이 있습니다. 유아 기억이 저장은 돼 있지만 단지 회상이 안 될 뿐이라고 주장하는 연구 그룹이 있고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주장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기억이 항상 정확한 건 아닙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다른 정보를 들었던 것을 자기 기억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부모님이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었는데 그걸 마치 자신이 경험해서 회상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고요. 이처럼 서술 기억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본인 스스로는 그게 진짜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자, 지금부터 요즘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치매에 대한 얘기도 해보도록 하죠. 치매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뇌에 플라크나 섬유 같은 물질들이 엉키면서 시냅스를 방해하고
세포의 기능을 교란시켜 뇌의 회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뇌 회로를 활성화해서 어떤 정보를 꺼내려고 할 때 제대로 정보를 꺼내지 못하게 되는 건데, 이런 현상을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부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한번 진행되면 다시 원상태로 되돌리거나 호전시키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이죠. 예컨대 플라크 같은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치매를 보완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 치매를 예방하자면 일단 신경회로를 강화해야 합니다. 몸의 근육을 늘리려면 열심히 운동해야 되잖아요. 이 시냅스의 변화를 일으키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 근육 운동을 많이 할수록 근육이 강화되는 것처럼 뇌에 있는 시냅스도 쓰면 쓸수록 강화됩니다. 나이가 많은 어르신 중에도 근육을 키워서 보디빌더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뇌도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학습을 하고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면, 즉 뇌 운동을 많이 할수록 신경 회로들이 강화되는 겁니다. 카드 게임도 약간은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 게임을 계속하다 보면 규칙을 알게 돼서 나중에는 반사적으로 하기 마련이죠. 그런 게임보다는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뇌를 많이 쓸 수 있는 게임을 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다양한 언어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외국어를 배운다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귀찮겠지만 이게 시험을 보기 위해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한번 즐거운 마음으로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집으로 갈 때도 매일 가던 길로만 가지 말고 조금 돌아가거나 아니면 멀리 가더라도 엉뚱한 길로 가보세요. 내비게이션을 덮어놓고 따라가지 말고 스스로 생각해서 길을 찾아가는 훈련을 하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또한 치매까지는 아니더라도 요즘 건망증을 걱정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나이가 들면 이 뇌의 기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보다는 현상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냅스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시냅스의 숫자도 다소 적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기억 정보들이 어느 정도 손상되거나 건망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시냅스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기억을 오래 유지하려면 반복 학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반복 학습을 할 때도 1시간 동안 여러 번 반복하기보다는 오늘은 5분에서 10분 정도 반복하고 내일 또 다시 반복하는 식으로 간헐적으로 자주 학습한다면 그 정보가 더욱더 오래 유지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서 기억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단순히 보고 외우는 게 아니라 필기나 암송을 하면서 신피지를 자극할 수 있도록 이 다양한 감각을 활용해 기억하려고 노력해 보는 거죠. 뇌 전체가 정보를 저장하는 데 관여하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으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돌이켜볼 때도 이 특정한 신피지를 통해서 회상이 안 될 경우 다른 신피지를 통해서 회상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이 오래 유지되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당장은 기억나지 않더라도 다음 날이라도 기억이 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단서들을 이용해서 학습하고 저장해 놓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기억을 튼튼히 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수면의 질도 중요합니다. 해마에 잠시 저장해뒀던 정보를 신피질로 보내는 작업이 일어나는 게 바로 수면 시간을 통해서입니다. 따라서 수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공부를 해서 해마의 중요한 정보를 간직해 둔다고 해도 신피질로 전달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몇 달 혹은 몇 년 지속되는 장기 기억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시험을 앞두고 밤새워 공부해봤자 그 내용은 단기 기억에 머무를 뿐입니다. 이 벼락치기로 공부한 내용들은 그 다음 날은 몰라도 나중에 기말고사나 수능 때까지 저장이 되진 않는 거죠. 그래서 벼락치기는 기억을 오래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데는 많이 불리한 학습법이죠. 지금까지 사람의 뇌에서 기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드렸는데요.
아직 기억이 해마에서 심피질로 넘어가는 과정에 대해선 베일에 쌓여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다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 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태어나서 자란 환경과 겪어왔던 인생 행로들이 모두 다르잖아요. 이처럼 서로 다른 경험을 통해서 다른 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같은 얘기를 듣거나 같은 것을 보더라도 반응하는 방식이 모두 다릅니다. 자신만의 개성과 인격이 모두 뇌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저희의 스승인 에릭 캔델 교수는 우리가 우리인 이유는 우리가 배우고 기억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부디 이 말을 꼭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봉균 교수가 전하는 뇌의 구조, 또한 기억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떠세요? 조금 내용이 어려웠나요? 그렇다면 이것 한 가지만이라도 확실히 기억해 두시면 어떨까요? 몸의 근육을 키우려면 열심히 근육 운동을 해야 하는 것처럼 기억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뇌 운동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점 말입니다. 외국어 공부를 하고 평소 안 다니던 길로 돌아가는 것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뇌를 자극해보자는 겁니다. 오늘 읽어드린 뇌과학 이야기도 여러분의 신경회로를 자극하는 데 조금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주 앵커의 책방에서 다시 만나뵐게요.